84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저자 김지원. 출판일 2024년 3월 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책을 통해 통찰을 얻자. 책 소개. 문해력 위기 시대.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다. 책 읽는 사람이 줄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요즘 사람들은 읽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글 읽는 시간이 짧아지지도 읽은 글의 양이 줄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왜 즐거운 읽기 경험은 요원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 책을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 발행인 김지원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간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가? 왜 즐겁게 읽지 못하고 있는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 좋은 글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 끝에 그가 찾은 해답은 책이다. 출처가 분명하고 저자가 명시된 믿고 읽어도 될 만한 지식. 가치 있는 텍스트를 모은 방주. 광고의 방해 알고리즘에 개입이 없는 읽기 경험을 선사하는 도구가 책이니까. 그런 책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읽어야 할까? 무언가를 끝없이 읽고는 있지만 점점 읽기에 지쳐가는 사람, 일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책을 찾아 더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재미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지원. 인문학자.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 발행인. 읽는 재미와 한끗 다르게 생각하는 재미를 전하고자 2021년 8월부터 김스피라는 닉네임으로 책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를 기획 발행하고 있다. 신구간을 막론하고 한편에 적게는 두 권 많게는 네 권의 책을 묶어 다루면서 혐오, 노동환경, AI, 미디어 등을 주제로 100편이 넘는 뉴스레터를 썼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2013년에 경향신문에 입사해 정책사회부, 사회부, 문화부, 뉴콘텐츠팀 등을 거쳤다. 그간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내 글이 정말 독자에게 가닿고 있을까? 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독자로서도 정말로 내게 말 거는 글을 읽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텍스트 생태계와 미디어 전반에 관심이 많다. 회사에서 도서관이 가깝다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 읽기가 삶의 도구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꿈꾼다. 책에서 얻은 내용. 텍스트 홍수시대 한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읽을 가치가 있는 읽는 재미있는 글을 찾아서 사람들은 지금을 문해력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읽는 사람이 줄고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요. 어휘력집 중력사고력을 문제 삼고 문해력 높이는 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않는 것이 정말 문해력 문제일까요? 독자만의 탓일까요? 정말로 과거에 비해 글 읽는 시간, 읽는 글의 양이 줄어들었을까요?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읽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재미없는 글같이 없는 그러딘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온 출처 없고 신뢰성 없는 글이며 이런 글은 시대를 막론하고 환영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읽기 경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는 즐겁고 유익한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가득하지요. 원리를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눈앞에 나타난 맥락 없는 글,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일명 낚시 글, 읽는 사이사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달갑지 않은 광고, 출처 없는 통계, 근거 없는 주장. 풍요 속의 가난. 이라는 말마따나 텍스트 생산량은 갈수록 늘고 읽을 만한 글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자는 텍스트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읽을 가치가 있는 효용성, 읽는 재미, 즐거움과 있는 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집어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적어도 출처가 있고 저자가 명시된 만큼 믿고 읽어도 될 만한 지식이며 광고의 방해 알고리즘에 개입이 없는 읽기 경험을 선사하니까요. 당장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무가치한 텍스트 사이를 헤매며 끝없이 검색하기보다 도서관에서 가서 알맞은 책 한 권을 찾아 읽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책을 읽는 이유이지요. 시간이 곧 비용이라며 책 읽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책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책은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도구. 저자는 읽는 재미와 한끗 다르게 생각하는 재미를 전하고자 2021년 책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창간하고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이메일을 발행했습니다. 신구간을 막론하고 한편에 적게는 두 권 많게는 네 권의 책을 묶어 다루면서 혐오, 노동, 환경, AI, 미디어 등의 주제를 다뤘지요. 진지한 긴 글로 채워진 이 뉴스레터는 광고 한 번 없이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5,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불러들였고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구간이 다른 독자들에게 재발견제 평가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자의 독서 방식이 설득력을 얻은 것은 무엇보다 책을 무조건 좋은 것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편 노키즈 존통화 스와프 비트코인 등 일상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로서 책을 선택한 것이지요. 문해력 부족을 지적받는 세대에게 책은 어쩌면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책이 좋은 매체라는 것을 각각이 깨닫기 전에 독서 의무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니까요. 저자 역시 그 세대의 일원이었기에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책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발행한 뉴스레터는 바로 그 결과였기에 좋은 글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들어가며 즐거운 읽기 경험이 사라진 시대. 오늘날 나는 읽는 게 정말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체로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진심으로 글 읽기를 즐거워하는 극소수의 독서 은하계 거주민, 둘째는 읽기는 좋다라는 생각에 빠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단 의무감으로 읽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 물론 둘 모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 나는 문해력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예전부터 문해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문해력이라는 유행어를 둘러싼 국내 풍경이 능력을 위한 독서, 독서를 위한 독서를 강권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까지 나서서 문해력을 키우자고 이야기한다. 그 본인은 어떤지 몰라도 잘해봤자 둘째 부류의 사람들만 양산되는 듯하다. 문해력과 관련해 곧잘 간과되고 있지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읽을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읽을 것인가는 21세기에 새삼스럽게 제기된 질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인류가 진지하게 붙든 질문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정보 홍수의 시대로 여겼다. 기원전 900년경에 쓰인 성서전도서 에임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다. 다산정약용은 반산정수철에게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아 독서는 외우는 것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고에 서책이 집을 가득 채워 소가 땀을 흘릴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으로 사상 최초로 책이 찍혀 나오기 시작하던 1550년에 이탈리아의 작가 안톤 프란체스코 도니는 이렇게 불평했다. 책이 너무 많다 보니 제목들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 수많은 텍스트 중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딱히 오늘날뿐 아니라 오랫동안 모든 진지한 독자의 주된 관심사였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과거엔 그것이 문제라는 점은 알았지만 오늘날은 그걸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정도일까? 나는 이 책에서 책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책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서두부터 강조하고 싶다. 책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치 있는 텍스트 읽기 경험을 추구하다 보니 책으로 귀결되었다. 이 차이는 꽤 크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의 주된 관심사는 제 나름의 물성을 가진 책이라는 물건이라기보다 주로 책의 형태로 제공된 텍스트가 신실한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제공한 진실한 읽기 경험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진심 어린 헌신 열정 노동이다. 그리고 그 진실한 읽기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이책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이 판단의 경로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나는 기사를 읽고 쓸 때마다 갈증을 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써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기사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팩트와 각지의 반응 정도를 싣는다. 만약 조금 더 긴 분석 기사라면 과거에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써서 무리를 빚은 다른 정치인의 사례나 반지성주의의 사전적 의미 또는 기원 그리고 기사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의 코멘트 한마디 정도가 따라붙는다. 그러면 댓글에는 그 말을 한 정치인을 욕하는 글이 주르륵 달린다. 이때 언론사는 빨간 깃발을 들고 두두거리며 황소 여론을 약올리는 투우사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했는데 요새는 깃발마저 개인 유튜브에 빼앗겨 어리둥절해 있다. 그런데 이럴 때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그 맥락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조금 더 파고든다면 어떨까? 근래 길고양이 혐오 노키즈존 등에 대한 기사는 지역과 일시만 바뀐 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사람들도 기사에 분노하거나 공감하는 등 둘 중 하나로 갈라지곤 한다. 양측이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일 따윈 없다. 나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혐오하는지,
노키즈존은 왜 없어지는 편이 좋을지 등에 대해 바닥부터 성찰하고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간혹 잘 쓰인 칼럼이나 SNS에서 이슈가 되는 글이 그런 역할을 하곤 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짧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때 책은 순식간에 생각의 밀도를 높여주는 지팡이 혹은 디딤돌,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책 한 권 분량으로 고민한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굳이 종이로 엮어낸 결과물이 바로 책이기 때문이다. 글이든 영상이든 쉽게 쓰고 쉽게 소비되는 시대에 여전히 책 한 권 분량의 생각을 사겨 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겸손하게 검증하고 또 모은 결과물이 갖는 밀도는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책을 펼쳐들었을 때 나는 평소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밀도 높고 흥미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모두가 지금 막 발생한 사건의 뉴스만을 숨가쁘게 다룬다면 나 하나쯤은 아예 뉴스를 구실 삼아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책과 함께 늘어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 광복절을 앞두고는 매년 이어지는 비슷한 형식의 기사 대신 일본 저널리스트 헨미 유의 1937 이쿠미나를 진지하게 읽어보며 악의 평범성을 고민하고 자신을 벌거벗는 단계까지 반성하는 사람의 몸부림을 숙연히 바라보면 어떨까? 전 여당 대표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기사를 리트윗하고서 심한 욕을 하고 많은 대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의 말 돌리기 혐오의 분노에 프랑스 언어 철학자 필리프 브루통이 대단한 기세로 쓴 책 조작된 말을 소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회사의 뉴스레터 프로젝트로 내가 2021년 8월부터 발송해 온 인스피아는 종종 서평 뉴스레터로 소개되곤 하는데 매편 꽤 여러 종의 책을 다루기는 하지만 처음 기획할 때부터 서평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책을 담당하는 문화부 기자도 아니고 대단한 독서 마니아도 아니었다. 시작할 당시 목적은 단 하나였다. 필자든 독자든 모두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망가진 글의 생태계 안에서 읽는 맛 읽을 가치가 있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쓰고 싶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제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었다. 책은 바로 이때 강력한 실마리가 되어 주었다. 주제든 모종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책을 읽을 때 나는 본래 목적을 잊어버릴 정도로 빠져들었다.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오랜 갈증과 뉴스레터를 준비하던 진공의 시간이 가져다준 재미였다. 그렇게 어떤 책이든 닥치는 대로 빠져들어 읽다 보니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면 그냥 내가 느낀 이 재미를 레터에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레터에서는 책 소개나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 질문을 앞세웠는데 이유는 당시 내가 나의 질문과 답답함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얻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책을 읽어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숙한 도서관이 아닌 왁자한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좌판을 버려 놓은 채로 책을 읽은 꼴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지팡이 삼아 해찰한다는 서평도 아니고 칼럼도 아니고 에세이도 기사도 아닌 수상한 뉴스레터가 그야말로 얼렁뚱땅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읽기 혹은 정보 수용의 경험은 시대에 따라 수없이 변화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시기에는 이야기, 구전이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 소비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주문형 출판 POD 독립 출판 등이 새로운 미래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형태의 대량 출판이 정착된 것은 19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이전엔 종이 뭉치로 읽거나 각자가 제본해서 읽었다. 17에서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나 시장통에선 뉴스를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20세기 초 한국의 신문 종람소에서도 사람이 뉴스를 읽어주었다. 그 시절에도 대중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맥락이 탈각된 단편적인 정보 뭉치를 스스로 수용하기 버거워했고 이 때문에 교양이 풍부한 이야기꾼이 직접 맥락을 덧붙여 해설해 주었다. 19세기 후반 일본 전차에는 음독을 금지하는 포스터가 붙었고 숙박시설에서의 주된 벽간 소음 원인이 음독하는 소리일 만큼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라디오와 TV 등이 생겨나며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와 이야기를 소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모바일 스크롤 읽기에선 종이책 읽기의 특징인 건너뛰기 책 등 읽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스크롤 읽기는 오늘날의 종이책보다는 수천 년 전 두루마리 펼쳐 읽기에 가까운 경험이다. 이처럼 읽기 양상은 원래부터 다양했다. 우리는 다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종이책 만능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책이라고 다 똑같은 책도 아닐 뿐더러 어느 시기건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쓸모있는 이야깃거리를 접하기 원했다. 어떤 형태건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읽기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이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눈을 치켜뜨기도 했지만 대체로 변화는 결국 새로운 읽기의 장을 열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의 일반화 통신속도 및 저장 방식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또 한 번 읽기 경험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겪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생태계에서 우리는 가치 있고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과연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책을 경유하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재미있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신실한 글을 읽기를 원한다. 좋은 글을 마주하면 눈을 꿈벅대고 때론 갸우뚱하다가도 깨우침을 얻어 읽는 기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글은 흔하게 어디든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공짜로 바닥에서 주울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글 한 편에는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헌신 어린 노력이 담겨 있다. 그런 헌신이 깃든 글은 오늘날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 이 물음에 나는 책이라고 답하고 싶다. 순식간에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시대지만 여전히 어떤 종류의 책은 더디게 출간된다. 책임감 있는 저자가 믿을 만한 정보를 엄선하고 자신이 일생 품어온 오랜 고민을 성실한 공부를 거쳐 글로 풀어내면 편집자는 그것을 검증하고 읽기 좋게 교정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노동이 켜켜이 더해진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시대에 종이책이 참 대단하다는 말은 얼핏 고루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지난 십수년간 독자들의 읽기 경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읽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떠올려 본다면 이때 종이책에 주목하는 것은 새삼스럽다기보다 오히려 시의적이다. 사람들은 주로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와 기분 전환거리를 얻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극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글에 진절머리가 난 지 오래다. 이에 뉴스 스트레스에 대항하라 스마트폰을 끄고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뜨거운 호응을 얻는다. 나 역시 주로 인터넷 텍스트 생태계 안에서 읽고 썼던 시기에는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도 쓰지 못했고 산더미 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읽지 못했다. 정말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기억이다. 아마도 책과 별로 친하지 않던 내가 뉴스레터 준비 기간부터 지금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바닥에서 빨아들이는 심정으로 책을 탐독했던 원동력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던 좋은 글에 대한 굶주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과 같은 생태계 안에서도 진짜로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지금의 나는 진심으로 읽는 것이 즐겁다. 즐겁지 않았다면 이토록 기묘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2년 넘게 혼자서 붙들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뉴스레터를 시작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것을 보든 더 각별히 관찰하게 되었고 막연한 궁금증이 들 때 우선 내가 원하는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대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에든 책을 지팡이 삼아 접근하면 처음에 내가 배우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을 펼치고 직접 읽고 고민하고 끼고 뒹굴지 않으면 당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언제든 그 안에서 헤맬 수 있다는 감각과 작은 용기가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조금씩 그 안에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책 정보를 주체적으로 읽는 능력을 길러가다 보면 평소 접하는 조각 정보 역시 훨씬 주체적으로 관찰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유튜브 영상 등도 어떤 맥락 없이 각각 유리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 모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들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든 정보와 사건을 훨씬 흥미로운 증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맥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밀도 높은 텍스트는 바로 책이다. 사람은 내 안에서 해결책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나라는 자아가 비좁게 느껴질 때 바깥을 본다. 우리가 읽는 것은 단지 시험에서 100점 맞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날씨와 맛집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고 즐거운 읽을거리를 찾고 몰랐던 세계를 알고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등 더 나은 삶을 궁리하는 일이 모두 읽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결국 읽기란 나를 벗어나 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소통을 향한 욕망도 품지 않는 문해력 위기 현상의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어리둥절한 채로 휩쓸릴 뿐인 무력한 원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내 목표는 책을 원래 잘 활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책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소개하고 책을 원래 안 읽던 사람에게는 책에 이런 독특한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거뜬히 가벼운 배낭을 지고 도서관으로 뛰어갈 기대감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 들었든 간에 이 책을 펼쳤고 이 글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경로를 분명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간 고민해왔던 고민의 한 조각만이라도 이 책을 펼친 당신이 가져간다면 더 바람이 없겠다. 책은 알고리즘의 대항이다. 일이 부딪히게 되는 세계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이다. 기계는 그 일을 하기에 좋다. 구석기 시대의 화살은 술록을 죽이기에 좋고 신석기 시대의 쟁기는 토지를 다루기에 좋고 고전적인 풍차는 곡식을 밀가루로 빻기에 좋다. 기계는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문제를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빌렘 플루서. 질문 하나로 글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과연 스마트폰은 좋은 읽기 도구일까? 도구의 정의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가장 적합하게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할 때 말이다. SNS나 유튜브를 종종 보는 편이다. 트렌드 조사 명목반 기분 전환반인데 휴일 낮에 누워 휴대전화로 잠깐만 봐야지 하면서도 방심하면 3시간이 훌쩍 지나버려 눈물을 흘리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하루 동안 우리가 눈에 담는 것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의지대로 보는 것은 얼마나 될까? 일단은 온라인 체류 시간이 하루 깨어 있는 시간의 약 50%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풍경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우선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노출 방식이나 알고리즘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때 사람들은 매일 네이버에 접속해 자연스레 가장 먼저 실시간 검색어와 이를 기반으로 한각 언론사의 기사나 글을 보았다. 제목을 대강 읽은 뒤 댓글을 본다. 하지만 네이버가 2018년 메인 화면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뉴스 소비 행태는 크게 바뀌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사를 안 봐도 되는구나 하는 급진적 깨달음을 얻었다. 2019년, 2023년 각각 다음이 연예 뉴스의 댓글창을 막고 댓글을 실시간 채팅방 형식의 타임톡으로 바꾼 것도 큰 변화였다. 핵심은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글과 소통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어떠한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정보를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세렌디피티를 줄 수 있다면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에서 생기는 우연한 만남 대다수는 유쾌보다는 불쾌에 가깝다. 우리는 플랫폼 정책의 변화, 즉 알고리즘과 노출 방식의 변화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주로 그 플랫폼을 통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일이 아닌 우리 읽기에 대한 문제다. 읽기는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소통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읽기의 문제는 더 나아가 삶의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알고리즘 및 노출 방식을 바꾸는 기준은 당연하게도 철저히 수익에만 맞춰져 있다. 행동 디자인 전문가 니르 이알은 훅에서 사람의 중독 감정과 본능을 건드리는 설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메일함 기능에 정리를 다하면 만세를 외치는 성취감을 주는 일러스트를 넣거나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여 개개인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성취 욕구 등을 활용한 중독적인 요소로 고객을 붙잡으라는 중독 마케팅 조언은 마케팅 업계의 바이블이 되었다. 이런 원리로 알고리즘을 짜면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재방문율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클릭하고 더 많이 감정적이 될수록 그 플랫폼은 돈을 번다. SNS 플랫폼이 좋아요, 숫자를 노출시킨다거나 싫어요 버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는 감정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SNS를 할수록 더 많이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진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사이언스에 게재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미담보다도 화나게 하는 소식에 진짜 뉴스보다도 가짜 뉴스에 더 많이 반응한다. 트럼프와 적대 관계였던 뉴욕타임스는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와 최고의 공생관계였다. 제니 오델은 수준 낮은 온라인 경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디지털 관심 경제의 폐단을 다룬 에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글들은 딱히 유익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혜택을 입는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분노가 가득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 아주 작은 방에서 터뜨린 폭죽이 다른 폭죽을 터뜨려 곧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읽기 경험에서는 웹을 잔뜩 뒤덮고 있는 짜증스럽고 불쾌한 광고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AI 시대에는 클릭 앤 리딩 클릭 앤 리딩 모델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십 년간 독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문서의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서 조각글을 보면 생산자는 광고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되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웹에 접속해 있는 이상 어디서든지 반드시 광고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광고보다는 어디서든지 비보니로에 주목해보자. 면 새벽에 조용한 방에 앉아 단테의 신곡을 찬찬히 베껴가며 읽는데 갑자기 그 위로 노골적인 성인 만화 그림이 떠오른다든지 노을 지는 고즈넉한 해변에 앉아 좋아하는 시집을 읽는데 로또 20억 충격 같은 단어가 시야에 끼어드는 것을 상상해보라. 침대 머리맡에서 바퀴벌레를 보고 싶지 않은 것만큼이나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게임을 하다가도 영상을 보다가도 글을 읽다가도 이처럼 맥락이 없는 불쾌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불쑥불쑥 봐야 하는 상황은 아마도 유사의 일의 처음이 아닐까. 배우 이청아는 문예지 리터와의 인터뷰에서 종이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광고 없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라고 답했다. 세스 고디는 어떤 서비스가 무료라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의 읽기 경험을 비즈니스 모델로 아주 간단하게 환원해보자. 물고기 유저들이 수조 플랫폼을 떠돌아다니면서 돈이 되는 개인 정보를 흘리고 가끔 광고를 누르는 식으로 직간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읽기 경험이 아니다. 당연히 좋은 글엔 취재비나 원고료가 들고 검증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이런 글은 말초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눈길을 붙잡아 두기 어렵다. 수익을 위해선 오히려 신빙성이 없고 질이 낮아도 자극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다른 링크로 넘어가며 최대한 오래 떠돌게 하는 글을 올리는 편이 이득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을 엉망으로 어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복사해서 광고가 붙은 자동 생성 페이지로 옮겨 붙인다. 이렇게 수익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디지털 풍화가 일어난 글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커뮤니티들은 수익을 내려고 과거에 비해 회원제 폐쇄형보다는 익명 공개형으로 운영되고 혐오 발언을 제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인의 혐오 발언, 공격 자극적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방식이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읽기 소통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제도적인 규제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를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한정해본다. 나는 인터넷 읽기가 무작정 나쁘다거나 종이책 독서가 무작정 좋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이든 종이책이든 일단 글을 매체라기보다 읽기 경험을 위한 도구 성예 차원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과연 현재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가장 빈번히 오랜 시간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은 좋은 읽기 도구인가? 세계적인 UX 디자이너 도널드 노먼은 보이지 않는 컴퓨터에서 최고의 도구란 존재감이 없이 오직 사람의 목적을 보조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나무 조각을 투박하게 깎아 놓았을 뿐인 이누이트의 나무 지도는 어떤 맥락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기능을 덧붙여 놓은 최첨단 내비게이션보다 더 나은 지도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별다른 부가 기능 없이 내가 보고자 하는 텍스트에만 오롯이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종이책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나은 읽기 도구일 수 있다. 좋은 글을 읽기 원하는 독자로서의 나의 개성을 떠올려 본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독창적이고 양질의 다양한 글을 접하는 것이다. 글이 생산된 시점보다도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만큼은 그 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 끔찍한 광고를 보고 싶지도 않다. 가끔은 펜으로 끄적일 수도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읽기 경험은 종이책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신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그에 맞게 검색을 해서 보완하면 될 일이다. 나의 욕망 우선순위 선호가치 활용용도 이런데도 단지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다는 이유로 종이책을 멀리한다면 마치 내게 병따개가 있다는 이유로 매번 병따개로 국물을 떠먹으려고 시도하는 꼴이다.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스마트폰 앱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11세기경 페르시아의 수상 압둘카셉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줄지어 걷도록 훈련된 낙타 400마리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매겨 약 11만 권의 책을 실어 다녔다고 한다. 11만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을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대체로 쓸모없는 사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읽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그렇게 많은 책을 들고 다니느냐. 고 고개를 젓는 사람이 외려 없다. 이 시대의 과잉은 언제나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무한한 접속 가능성은 오히려 몰입의 순간에는 방해가 되기 쉽다. 물론 책이 모두를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온라인 블로그 서비스나 SNS에서 유익한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책을 다시 붙잡으면서 오래 읽고 있던 낯설고도 편안한 읽기 경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어떤 것을 펼쳐들든 거기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고 낯설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잔뜩 얻어낼 수 있다. 책의 저자가 언제 어디서 살던 사람이든 마음속 친구처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내 경우엔 최신 뉴스 기사보다도 책에서 더 흥미로운 생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책을 펼쳐들었다. 읽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메모법, 독서 일기에서 서평까지. 나에게 독후감은 일기이자 메모 같은 것이다. 오랫동안 독후감을 거의 일기처럼 썼고 그것을 책에 대한 메모와 뒤섞어왔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게 메모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 부분 독서 그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메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에 박차를 가해 더 진전시키려는 차원, 그리고 각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쓰는 비망록의 차원이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늘상 하는 메모는 대체로 전자다. 서평은 그 중에 남과 공유할 만한 것들을 발췌해서 다시 조합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종류의 치밀한 글쓰기, 생각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내 경우 독후감 메모를 통해 그 과정을 거친다. 나의 메모는 숲과 나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책을 읽고 나면 먼저 전반적인 소감, 인상을 최대한 가감 없이 적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반 이후부터 책장을 아껴가며 읽게 된 책. 저자의 자의식이 넘치지만 그것이 밉게 보이지 않는 책.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압도적인 책 등이다. 무언가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커다란 인상을 낚아채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느낌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책이 내게 남긴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책이라도 내게는 그닥 큰 감동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공개적인 메모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이나 저자에 대한 나쁜 말을 쓰기 꺼려지지만 개인적인 메모라면 얼마든지 수상한 첫인상에 대해 궁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인상을 느끼는 이유를 소략하게나마 적어본다. 아마도 내가 아직 이 책을 읽을 준비 마음과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든지, 예시가 지나치게 많은 글을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상을 받은 것 같다든지 등이다. 오히려 책을 잘 읽었다. 너무 좋다라는 감상보다도 이런 식으로 다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깊숙하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책에 대한 정보보다도 나에 대한 정보를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보통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혼자 맨바닥에서 밀도 있게 궁리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숲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나면 이어서 나무를 보는 감상으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로 책의 인상 깊은 부분을 옮겨 적은 뒤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쓰는 식이다.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고 별을 그렸다면 그 순간에 분명 느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막연히 너무 좋다 공감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곧장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어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좋았는데 이유는 이러했다. 이어 예전에 읽었던 이 기사라든지 친구랑 수다 떨었던 게 떠오르기도 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심지를 빼두면 나중에 책에서 이 대목을 인용할 때도 훨씬 더 적확하게 인상에 의지하지 않고 맥락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 꼭 인용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상 깊은 부분이라는 점이다. 꼭 내가 좋아하고 100% 공감하는 대목이 아니더라도 책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내게 가장 껄끄럽게 와닿는 부분, 이상한 부분, 내 생각과 달라서 화를 내면서 본 부분, 아주 웃겨서 여러 번 읽고 싶은 부분, 글맛이 뛰어난 부분, 이 대목을 구실 삼아 뭔가 좀 써보고 싶은 부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흥미로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지고 놀아보고 싶은 부분 등이 모두 인상 깊은 부분에 포함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는 그 부분이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몇 년 후에야 그 대목의 의미가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한다. 메모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책 옆에 짧게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길게 생각을 풀어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책에는 웬만하면 메모를 잘 하지 않는다. 줄글로 풀어서 메모장에 쓰는 편이다. 필요한 경우 하이퍼링크 기사, 영상, 키워드 등을 덧붙여 갈무리해 두기도 한다. 책의 해외 서평 관련 논문이나 나중에 이 책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볼 때 검색 키워드로 삼을 만한 것도 써둔다. 책의 도판이 소개됐다면 직접 검색해보고 링크도 메모 옆에 달아둔다. 그러면 저자가 미처 짚지 않은 그 책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시각의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다.
영미권 유명 필자들의 경우 웬만하면 인터뷰 영상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저자가 직접 책의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도 댓글 표정 등을 통해 볼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 뒤 관심이 생긴 다른 읽을 만한 책도 정리해 둔다. 책을 좀 읽는 사람이라면 이미 책 속에서 다른 책을 추천받아 읽은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방법의 커다란 장점은 그 분야에 대한 흥미롭고 믿을 만한 책을 손쉽게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 또 있다. 뒤이어 읽게 되는 인용 창고 도서들을 통해 앞선 책 저자의 개성과 독서의 깊이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 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저자가 전해준 책 속 인용문의 독창성과 깊이에 따라 저자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한 신뢰가 생긴 저자의 책은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나중에 서가에서 맞닥뜨리면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메모를 철저히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써야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 나의 무지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적이지 않으면 메모가 내 손에 붙지 않고 생각을 원하는 만큼 깊이 파고 내려갈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블로그에라도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쓸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지극히 개인적인 메모의 장점은 남은 물론 내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기에 어떤 개념을 쓰면서 내가 혹시 잘못 알았나? 하며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메모 단계에서는 일단 생각을 거침없이 뻗어가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 틀린 걸 애매하게 생각만 하고 지워 없애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명백하게 틀리게 써두면 나중에 다시 그 메모에 닿았을 때 틀린 걸 명확하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남을 향해 글을 쓸 때는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도 90% 정도를 쓰게 되지만 나만 보는 메모를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집중해서 마음껏 떠들어 볼 수 있다. 아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 작정하고 탐구해 보는 것이 대체로 훨씬 흥미롭다. 그런 탐구의 결과 도출되는 결론은 나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내게 메모는 읽기 및 쓰기와 결코 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어떤 책에 대해 공개적인 서평 레터를 쓴다고 할 때 곧장 서평부터 쓰기 시작한 경우는 없다. 보통은 이미 써둔 독후감 메모를 출력하고 기존에 읽었던 책을 다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나의 쓰기를 모두의 쓰기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는 글의 수위 수준을 독자 층위에 맞추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메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메모란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점이다. 또한 가능한 한 일기를 쓰듯 솔직하게 쓴다면 모든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이 때문에 실은 책을 읽고 난 뒤 쓰는 것이 일기인지 독후감인지 서평인지는 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서평을 넘어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재밌는 작당 기획 혹은 나만의 책이 될 수도 있다. 성실하게 만든 개인화된 메모 뭉치는 언제나 책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책이라는 기회, 책은 생각을 낚는 그물. 타인의 말은 잠자고 있는 두뇌를 자극한다. 마치 상대방의 말이 그물이 되어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고기는 보통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조류나 해류의 영향을 받아 바닷물이 뒤섞이면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고기를 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다. 사이토 다카시. 만약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공정이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평소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가 아닌 이상 달리 흥미로운 생각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낙서 같은 글 몇 줄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중학생 작문 정도의 뻔하고 심심한 글일 가능성이 높다. 나도 마찬가지다. 뉴스레터에서 책을 지팡이 삼는다 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이 말이야말로 내가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책을 지팡이 삼았기 때문이다. 즉 책을 읽으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이어갔기 때문이다. 통상 맨바닥에서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생각을 섬세하게 떠올리고 논리를 정립하려면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계기만 있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갖기도 하고 꽤 심도 있는 통찰을 내놓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기다. 사이토 다카시는 그물이라는 비유를 사용해 타인과의 대화가 가져오는 강력한 환기의 효과를 설명했다. 나는 이 그물의 효과가 독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물은 통상 무언가를 읽는 과정에서의 인풋과는 다른 차원이다. 인풋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인데 반의 독서를 통해서는 받아들인 후에 환기 과정까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류의 출퇴근 역사를 다룬 독특한 책 출퇴근의 역사를 읽기 전까지 나는 출퇴근에 대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10년 넘게 출퇴근해 온 사람으로서 출퇴근의 고단함에 가장 관심이 컸고 막연하게 출퇴근이 사라진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19세기 이후 철도 통근자 여행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동 시간을 즐기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세기 미국의 열차 통근자는 다른 승객과 카드놀이를 하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치기도 했고 기차에서 아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20세기 초 철도몽고의 유행 역시 통근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산물이었다. 이런 흥미로운 읽을거리들을 접하고 나면 저자가 굳이 현대의 통근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도 독자는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통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저 통조림 안에 든 꽁치처럼 웅크린 채 출퇴근 시간을 지옥처럼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을까? 통근 시간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면 정말 행복해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을 나쁜 경험으로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출퇴근과 관련해 이런 식의 밀도 높은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출퇴근과 관련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다만 책을 읽으며 단순히 내용을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늘날 나의 상황과 그간의 생각을 연결지어 출퇴근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때문에 평소 굳이 떠올려 볼 기회가 없었던 출퇴근에 대해 몇 시간이나마 골똘히 생각할 수 있었다. 책을 쓴 사람은 출퇴근이라는 주제에 대해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하며 고민한 사람이다.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굉장한 기회에 접할 일은 거의 없다. 출퇴근뿐 아니라 미니멀리즘, 인구 문제, 유머 등 다른 다양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책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는 의도 없이 책을 집어든 경우에도 책은 막연하게만 인지하고 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실은 뉴스레터를 보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책의 내용을 곧장 따라가는 경우보다도 매 회차를 또는 매 책을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해 볼 기회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듯하다. 메모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을 때 보통은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모두 메모를 한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빌려오면 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보기 전에 어떤 계기로 이 책에 관심이 생겼는지, 책이 세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나의 호기심을 건드렸으며 읽기 전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길게 쓴다. 이는 대체로 책 제목, 저자, 소개차례, 책 표지 정도만 참고해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후에 책을 꼼꼼하게 읽고 예상과 빗나간 부분, 예상 외로 좋았던 부분, 내 생각이 바뀐 부분 등을 쓴다. 이런 메모를 나중에 다시 보면 의외로 책을 읽고 난 후보다 읽기 전에 노트가 더 촘촘한 경우가 많다. 그럼 이 글은 과연 책을 읽고 쓴 것일까? 알쏭달쏭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서가를 어슬렁거리며 그 책에 닿았고 이전부터 나는 책이 다루는 주제를 머릿속으로 굴려왔고 이 책을 집어들고 앉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주제에 대해 작정하고 생각을 펼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체로 뉴스레터를 새로 쓸 때마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책과 나 사이에 이런 사소한 느낌표들이 없다면 전혀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책은 여전히 책이고 나는 여전히 나일 테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감동을 주는 형태의 글로는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글은 그저 책에 대한 요약이나 정보일 뿐,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게는 책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독서이며 그 궤적을 갈무리한 것이 글이다. 원효대사처럼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해골물이나 굴러가는 돌멩이만 보고서도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소설가 작가는 신문지에 실린 아주 작은 사건 기사 하나를 읽고서 그것을 계기로 생각을 펼치고 걸작을 쓰기도 한다. 다만 나는 밀도 있는 사고를 하는 훈련은 무엇을 통해서든 이 과정을 그저 묵묵하게 겪어내지 않는다면 흰 종이를 앞에 둔 막막함 속에 서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게 책은 비교적 간편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물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